안녕하세요. 구디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문법 첫 번째 이론편이었던 유저 인터페이스 UI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선언적 렌더링과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적 렌더링을 설명드릴 때 선언적 렌더링은 Vue.js 데이터 바인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중 중괄호 문법을 사용한 텍스트 보관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 중괄호는 데이터를 HTML이 아닌 일반 텍스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출력이 됐을 때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HTML 코드를 출력을 할 때는, 그리고 실제 HTML 코드를 데이터로 받아서 변수로 출력할 때는 VHTML 디렉티브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분 안에 리턴 키워드 안에 raw htm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 문구 텍스트입니다 라고 타입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raw html이라는 데이터를 템플릿 부분에 출력을 하려면 이중 중괄호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중 중괄호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끝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이것을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한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어서 raw html 2라고 해주고 여기에 실제 HTML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태그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스타일 태그로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다운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타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서 이중 중괄호를 활용한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터미널을 열고 로컬 환경을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고 npm run dev 하면은 이렇게 로컬호스트 서버가 열리죠? 자, 이 부분을 클릭. 자, raw html이라는 변수가 출력이 되었고 raw html2라는 변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이중 중괄호는 데이터를 HTML이 아닌 일반 텍스트로 해석하고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HTML 코드를 이렇게 삽입을 시켜도 우리가 원했던 이 스타일 컬러가 레드인 이 부분의 텍스트가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TML 코드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처럼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값처럼 출력을 하려면 VHTML 디렉티브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여기서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VHTML 다음에 raw HTML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스팸 태그에 작성된 코드가 raw html2라는 변수에 담겨서, 그쵸?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 가셔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컬 환경 와보니까 h1 태그에 방금 우리가 넣었던 raw html2 변수로 담긴 HTML 코드가 담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만든 이 HTML 코드 안에 우리가 raw html2에 담긴 스팸 태그가 올바르게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HTML 출력을 하려면 VHTML 디렉티브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선언적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옵션즈 API에서
이 데이터라는 이 메서드 안에 리턴시킨 이 데이터에 담긴 변수들을 템플릿 부분에서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중 중괄호 문법을 활용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이 두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h2라고 해서 자,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클래스를 추가할 때는 이 객체를 넣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이 앞에 v bind 클래스를 넣어도 되고 축약형으로 어떻게 이렇게 넣어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축약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편리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active라는 클래스를 ht2 태그에 추가를 해주려면 이 isActive라는 값이 true일 경우에만 active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sActive라는 변수가 처음에 false로 디폴트 값이 할당되어 있든 혹은 자, true로 할당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값이 true일 경우에만 이 active라는 속성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자, 보통 false라고 디폴트 값을 많이 주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isActive라는 변수를 바꿔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n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메시지 부분 안에 자, change 자, 옵션즈 API에서 이 다양한 다른 부분의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때는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chang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고 isActive 값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는 this isActive 값을 가진다고 선언해주면 처음에 false일 경우에는 한번 클릭을 하면 true로 바뀌고 true인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하면 false로 바뀌겠죠. 자, 그때 이 active가 추가되고 제거되고 추가되고 제거되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CSS 문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h2 태그에 자, active일 때 자, 컬러를 뭐 그린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액티브가 추가가 되고 true일 때 액티브가 추가가 되면 이 h2 태그에 있는 컬러가 그린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로컬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해 보고자 하니 우리가 h2 태그 안에 어떤 텍스트도 넣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네요. 자, 이 부분 잠깐 수정해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가셔서 자, 여기서 클래스 바인딩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 가셔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뀌었고 그죠? 그러면 isActive 값이 true, false, true, false 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를 띄우던지 뭐 모달창을 띄우던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 레이아웃을 그려내거나 혹은 VIF나 VShow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이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 바인딩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바인딩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번엔 여기 아래 h3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스타일 바인딩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 자, 기존의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은 여기다 그냥 스타일 태그를 써서 자, 컬러는 뭐 레드 이런 식으로 썼었죠.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뭐 24픽셀 이런 식으로 인라인 스타일도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빈도수가 높아지고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변수 처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bind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처럼 사용되지만 이때 컬러는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fd 이런 식으로 넣고, 자, 폰트 사이즈는 자동 완성되죠. 이때는 뭐 한 48, 다음에 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스타일 바인딩도 가능합니다. 자, 로컬 환경 오시면 색깔이 좀 너무 흐려서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색깔을 888888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인라인 스타일로 바인딩 했던 부분과 Vue.js 스타일 바인딩 문법으로 바인딩 했던 부분의 차이점도 다르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드 코딩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변수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러라고 했을 때, 자, 888888, 자, 이런 식으로 변수로 받을 수가 있고, 자, 폰트 사이즈라는 것도 이렇게 48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폰트 컬러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같은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같은 결과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ue.js에서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을 할 때에는 기존처럼 하드 코딩으로도 바인딩이 가능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변수 처리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편하게끔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디사는 개발자 구디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렌더링과 리스트 렌더링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렌더링과 리스트 렌더링 실습은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V 디렉티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배우시되 중요한 만큼 꼭 명심하시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렌더링 실습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오셔서 우리가 일전에 만들어 놓은 app.io 파일의 코드를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div 태그 3개를 일단 만들어 줄게요. 자,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클래스 이름을 red, 그리고 이 부분에 클래스를 blue, 그리고 이 부분의 클래스는 블랙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잠깐 제거해 주시고, 자, 레드일 때는 width 값이 100픽셀, 하이트 값도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하셔서 블루일 때는 블루,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 블랙일 때는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도 블랙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v-if문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v-if문과 v-show 같은 조건부 렌더링을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조건이 true일 때만 해당 UI가, 해당 레이아웃이 렌더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is visible이라는 값을 하나 false로 디폴트로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if문부터 써볼게요. v-if 자, is 자, visible 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 v-if문이 is visible이 true일 때 클래스가 red인 div 태그와 클래스가 blue인 div 태그가 보여야겠죠. vs 구문은 어떤 뒤에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v-if문처럼 자, vs는 false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if else 구문처럼 마찬가지로
VIF문, VLS 구문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s visible 값이 true가 아닐 경우에는 다 클래스가 블랙인 div 태그만 보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화면에 제대로 렌더링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인 레이아웃만 보이죠? 왜죠? 우리가 처음에 is visible이라는 변수를 false라고 할당해 놓았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true가 아닐 경우에는 클래스가 red인 것과 클래스가 blue인 layout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false일 경우에는 나머지 구문이었던 vs 구문이 적힌 div 태그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 visible이라는 값을 true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 부분을 true라고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로컬 환경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로컬 환경 와보니까 is visible이라는 변수가 true일 때 어떤 해당 조건이 활성화가 되면서 클래스가 red인 것과 클래스가 blue인 값의 레이아웃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어 주었는데 VIF문에 걸어준 is visible이라는 변수만 이렇게 담아줘도 true일 때 보이고 isable 값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줘도 활성화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자, VIF에 담긴 어떤 조건이 true일 때 활성화되는 거지 이 변수가 true일 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조건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3개의 div 태그는 자,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자, 카운트는 자, 0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div 태그 클래스가 red 그리고 div 태그가 클래스가 blue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1씩 증가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걸어줄게요. VIF 카운트가 자 1보다 클 때는 클래스가 red인 레이아웃이 보이고 자 VS로 걸어주면 이거에 반대되는 조건일 경우에는 다 이 블루 값이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변수가 true일 때 이 VIF문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VIF문에 담긴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해당 레이아웃이 렌더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여기 아래에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클릭해 볼 건데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인 레이아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카운트 값을 0으로 세팅해 주었고 1보다 클 때만 클래스가 red인 div 태그가 보이도록 우리가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한번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이제 레드로 바뀌었죠. 조금 더 명확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여기서는 증가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은 자, 클릭 카운트는 1씩 빼줄게요. 그리고 감소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여기서 증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지금 카운트가 1이고 1보다 클 때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그리고 감소를 누르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특정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VIF문에 해당되는 렌더링이 실행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VLS if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건이 하나 더 추가해줘서 다른 조건일 경우에는 또 다른 레이아웃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if, elsif, else 이런 구문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실무에서 조건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다르게 보여주면 활용도 높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VShow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div 태그가 클래스 자 레드 그리고 div 클래스가 똑같이 블루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div 태그 클래스가 블랙 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vshow 자 is visible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vshow를 느낌표 연산자를 통해서 반대의 값이 할당되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v-if문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을 false라고 할당을 하면 이 부분은 false니까 당연히 렌더링이 안 될 거고 마찬가지로 v-if나 v-show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렌더링이 안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단 렌더링은 됩니다. 자 이게 v-if문과 차이점인데 일단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눈에는 이 부분은 안 보이고 이 부분만 눈에 보일 거예요. 정말 이 클래스가 블루인 것만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로컬 환경으로 와보니까 정말 클래스가 블루인 레이아웃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엘리먼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디 태그 안에 id 값 안에 자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클래스가 레드인 레이아웃도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블루인 게 있고 클래스 블랙인 레이아웃은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대신 여기 v-if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잠시 이론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부 렌더링이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걸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ue.js에서는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v-if, v-elsif, vs 구문이 하나 있고 vshow 구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v-if 디렉티브는 조건부로 블록을 렌더링 하는 데 사용된다. 블록은 디렉티브 표현식 이 trueC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렌더링이 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v-if 안에 담긴 조건문이 참일 경우에만 v-if가 선언된 레이아웃이 렌더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vshow 디렉티브는 v-if와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동일하며 다만 자, v-if와의 차이점은 vshow가 있는 엘리먼트는 항상 렌더링이 되어 돔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vshow는 엘리먼트의 디스플레이 CSS 속성만 전환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시면 v-if문은 조건이 true일 때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false로 주면 이 v-if문은 아예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vshow에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두 개의 레이아웃은 vshow문을 지금 걸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vshow가 false일 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HTML 자체적으로는 이미 렌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true이니까 렌더링이 된 거지만 자, 이 부분은 어떤 조건이 참이 아닌데도 렌더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vshow문은 v-if문과 다르게 항상 렌더링이 된다라는 차이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v-if는 전환 비용이 더 높고 vshow는 초기 렌더링 비용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v-if는 어떤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런 비용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하는 비용이 생기는 거고 vshow는 대신에 전환 비용은 없겠죠. 왜냐면 항상 렌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데 비용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초기에 한 번에 돔에 렌더링을 시키기 때문에 초기 렌더링 비용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자주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VSho를, 왜냐면 그만큼 초기 렌더링 비용을 높인 다음에 후작업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VSho를 사용하는 거고요. 실행 중에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VIF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기획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는지, 디자이너는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잘 참고하셔서 VIF와 VSho문을 여러분들이 잘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문법 첫 번째 UI편 마지막 파트인 리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렌더링이란 배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구조의 UI를 반복 구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가 두 편의 Vue.js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같은 모양의 그리고 같은 구조를 띈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 개로 하드코딩으로 작성을 했다가 V4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동일한 구조의 UI의 코드를 기존의 HTML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작성했던 방식이 아닌 V4라는 문법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자, 리스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V4라는 디렉티브를 활용하고 배열을 리스트로 렌더링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V4 문법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두 가지는 명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아이템인 아이템스라는 구조, 형식의 특별한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고유한 키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것은 배열 내 반복되는 엘리먼트 별칭을 의미하며 아이템스는 선언한 배열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샘플 코드를 한번 보시면 const items라는 반응성을 가진 배열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소 하나하나가 객체 형태로 되어 있죠. 요소 하나하나의 구조는 중요하지 않고 배열로 선언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tem in items라는 형식에 맞게 선언이 되었고 말 그대로 아이템스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고 별칭하여 인지하고 활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안에 있는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이제 템플릿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VS 코드 가셔서 실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오셔서 app.view 파일에 있던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코드는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데이터라고 바꿔주시고, 자, 우리가 V4 디렉티브는 배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어레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자, A, B, C라고 그리고 뭐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입이 스트링인 데이터 4개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렌더링이니까 말 그대로 이 배열을 렌더링 해봐야겠죠. 자, 템플릿 부분 안에 자, li 태그로 원래라면 이렇게 호출을 했겠죠. 샘플 어레이의 0번째 배열, 그쵸?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이 부분은 1, 2, 3 이렇게 선언을 하면 샘플 어레이라는 데이터에 0번째 배열이 호출이 되고 첫 번째 배열이 호출이 되고 두 번째 배열이 호출이 되고 세 번째 배열이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로컬 환경에서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터미널을 여시고 npm run dev.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샘플 어레이라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호출해봤잖아요. 그 값이 올바르게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우리가 이 샘플 어레이라는 간단한 구조의 배열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레이아웃, 그런 UI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구조에서 긴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이럴 때 소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v4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v4 디렉티브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v4. 자, 우리가 아이템인 아이템스라는 구조를 가진다고 이론 시간에 배워보았잖아요. 여기서 아이템스는 뭐였죠? 우리가 방금 선언한 이 샘플 어레이 배열 데이터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하나하나 있는 이 A, B, C, D 이러한 요소 하나가 아이템이라는 별칭을 가진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별칭을 아이템이라고 그냥 사용해서 출력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우리가 li 태그를 4개를 활용해서 호출했던 것과 같은 모양의 UI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비교해보면 기존의 HTML 코드 작성 방식처럼 하나하나 하드 코딩을 진행하면 4줄의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v4 디렉티브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한 줄의 코드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함으로써 조금 더 소스의 양도 줄일 수 있지만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v4는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UI를 반복적으로 그려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른 배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ther array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요소 하나하나가 객체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id가 0.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한번 4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자, id 값을 1, 2, 3. 그 다음에 김, 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li 태그를 통해서 자, v4 해서 item in items 구조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 items에 들어갈 부분은 우리가 선언한 배열 데이터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별칭, 배열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별칭을 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유저라는 이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에 있는 별칭 이름은 우리의 기호에 맞게 혹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맞게 약속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유저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죠. other array라는 배열 데이터가 요소 하나하나를 유저라는 이름으로 선언해줬는데 그때 유저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그러면 여기에 유저 안에는 지금 이 객체 데이터 자체가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id라는 값만 활용하고 싶어 혹은 name이라는 값만 활용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user.id 그리고 슬래시 user.name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슬래시는 그냥 제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그냥 작성해 놓은 코드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 안에 어떤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id가 출력이 되었고 name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4에서 어떤 배열 데이터의 안에 있는 별칭 하나하나를 우리 기호에 맞게 이름으로 선언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서 활용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v4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로 고유한 키값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키값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4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로 고유한 키값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키값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 3버전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v4를 사용을 할 때 뒤에 키값을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키값은 이 해당 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아이템이라는 별칭을 그대로 바인딩을 해줘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객체 데이터일 때는 어떤 이 객체 하나하나가 고유한 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저 이런 식으로 키값을 줘도 되지만, 보통 id라는 값이 있으면 이 고유한 id 값을 넣어줘도 되고, 만약에 그 네임 값도 겹치는 값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도 뭐 이런 식으로 네임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키값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왜 키값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키값은 고유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Vue.js 2.2부터는 자, v4 지시자의 키, 프로퍼티 사용을 필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성능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키를 기준으로 렌더링 대상을 식별하면 부하가 적기 때문에 Vue.js에서는 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아이템이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키가 없으면 그냥 순서를 기반으로 짐작해서 렌더링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돔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래 보시면 아이템스라는 배열에 아이템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위와 같은 코드에서 이런 코드에서는 li 돔이 9개로 변경이 되고 9개의 돔 내용이 모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키값이 없다면 전체적인 렌더링을 한번 다 싹 돌려야 한다는 이런 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키값이 있으면 해당된 ID, 제거된 리스트의 키값만 찾아서 어떤 아이템이 삭제됐는지 식별하기 때문에 돔이 하나만 제거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키값을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고유한 키값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키값은 반드시 유니크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id가 아니어도 유니크한 고유한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d가 있으면 id 값이 들어가도 되지만 고유한 값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넣어줘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네요. 자, 우리가 v4를 사용할 때 두 번째 인자에 인덱스를 넣으면 그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도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키값을 인덱스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아래에 한번 이분이 잘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놓았는데, 자, 키값을 인덱스로 주었을 때, 그리고 키값을 고유한 유니크한 값으로 주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새로 고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코드가 한번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 배열 데이터에 추가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인덱스가 키값일 때 우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추가된 건 본래 여기 세 번째 배열 데이터 있던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유니크한 값을 넣었을 때는 테스트 값이 그대로 테스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v4 keyvalue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세 번째 배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로컬 데이터 가지고 슈퍼맨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v4 keyvalue라는 값을 렌더링을 시키고 있는데 슈퍼맨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 v4 keyvalue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을 키값으로 쓰는 건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키값은 고유한 유니크한 값을 사용해서 꼭 할당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덱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인자에 이렇게
인덱스를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덱스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배열 데이터에 총 길이가 4잖아요. 0, 1, 2, 3 데이터가 총 4개니까 배열의 길이는 4인데 이때 여기서 자,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도 그러면 인덱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코드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수정해 줄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데이터의 인덱스가 0이라는 게 잘 출력이 됐죠. 0, 1, 2, 3, 0, 1, 2, 3 이렇게. 자,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왜 인덱스 값이 활용이 돼야 할까요? 저는 실무에서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 이런 부분에 어떤 고유한 값이, 키값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게시판에 리스트가 동일한 구조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개일 수도 있고, 뭐 5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게시판 리스트 하나하나가 고유한 id 값을 갖거나 혹은 인덱스 값을 가졌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그 게시판에 클릭을 했을 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다이알로그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해서 뭐 오픈 다이알로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뭐 아이템에 만약에 id 값이 있다면 id 값을 할당을 해서 이 id 값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를 API와 연동해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인덱스 값도 뭐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뭐 체크 값들이 있겠죠. 체크 박스를 했을 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인덱스 값으로 한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인덱스 값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에 조금 폭을 넓혀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V4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능이기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핵심 문법 두 번째 데이터 편을 진행할 텐데요. 이론을 한번 다시 공부해보면서 마찬가지로 실습도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